직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직장인을 벗어나야 돼. 직장인이 아닌 바뀌어져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지, 직장인으로 남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자신의 삶이 바뀌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 그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 있구나는 걸 알게 돼. 원장님께서는 얼굴과 관련한 의료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관상이 따로 있을까? 부자들은 표정이 일단 밝아요. 표정과 감정은 1:1 매칭이 되어 있어. 그래서 웃는 표정, 긍정의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 슬픈 감정이 생겨. 기분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어. 우리가 긍정의 기분을 가지고 살면 삶이 꽤 긍정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부정적 기분을 가지고 살면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상이 다른 것 같아요. 관상은 제가 관상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약간 성공하고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삼감하거든요. 삼감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해요. 그런 모습이, 삼감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 근데 제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그 친구들을 항상 삼불했어. 삼불이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과거를 불평하고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삼불의 표정이 얼굴에 담겨져 있어. 그 인상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부자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라는 게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로 사실 이제 얼굴 외모를 바꿀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외모와 인상은 다른 거예요. 외모는 머리로 기억되는 거지만은 인상은 마음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상이 좋은 사람도 오래 기억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리 예쁜 외모, 잘생긴 외모를 가진다 하더라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상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라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닌가, 전문직이라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의식, 그런 관념, 관성화된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돼.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열등감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 합리화,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한다,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결핍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 우리 용띠클럽이라고 76년생 모임이 있거든요. 다 성공했어. 그중에 의사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의과대학을 비용 효율적으로 다녔어요. 왜냐면 돈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부산대 나왔죠. 부산대 국립대를 나왔고 장학금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거의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녔죠. 졸업하고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병원이 가장 연봉이 셌어. 그래서 그 병원을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을 거의 안 썼어요. 돈을 거의 안 쓰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한 4년 동안 1억을 모았어. 그 말은 돈을 거의 안 썼다는 거야. 1억이란 허들을 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 4년 동안 1억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억을 모을 때는 4년이 안 걸려. 한 3년이 걸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돈 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의 마음에 딱 박히게 되면 그 박힌 마음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허들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기 채널에 있는 분들도 이제 직장인 분들 많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1억이라는 허들을 넣어봤어요. 그걸 한번 넣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억을 한번 모아보고, 1억을 모아봤을 때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1억을 모았을 때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 있구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허들을 넘은 1억을 가지고 어머니 집을 사드렸어요. 부산에 있는 조그만 빌라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자가 집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근데 그때 그 집을 사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집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산 게 아니지만 어머니 집이 점점 오르는 걸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나의 지식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에 대한 알미 생기게 되고 그 알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알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당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연한 알을 돈으로 바꾼 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일군 거지 단순하게 누가 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라는 게 경험도 필요하고 책도 읽어봐야 되고 물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저는 건대 부동산 대학원도 다녔어요. 거기서 교수님들한테 이런저런 공부도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 경험, 지혜와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바뀌어진 거지 그냥 카지노 하듯이 그냥 도박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개원을 할 때 막상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딱 10억을 딱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죠. 이 10억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마이너스 10억이 이제 통장에 찍히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마포대교를 갔어. 왜냐면 마음이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달래볼까라는 생각에 나 정말 잘못되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야지라는 생각에 정확하게 7월 31일인가 그랬는데 기사님이 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내려서 마포대교를 그 위에서 딱 내려다 봤는데 나 되게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와, 나 되게 너무 성공할 것 같은데 나 너무 성공해가지고 이 마포대교에서 요트를 띄워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근거림의 어떤 부정의 감정을 닿으면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두근거림에 긍정의 기운을 닿으면 설렘을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두근거림이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설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렘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렘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나 그냥 즐겁게 살아보자. 어차피 다 밑바닥이었는데 설렘을 안고 또 실험해보면 또 좋은 삶이 펼쳐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그때 막 기분 좋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직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직장인을 벗어나야 돼. 월급쟁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직장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어.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지 직장인으로 남게 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우리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이 있고 업이 있어. 직은 자리를 말해.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다. 그러면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자리를 직이라 그래. 직. 그 직에 있는 사람을 직장인이라 그래. 업은 뭐냐면 업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의미와 가치를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이야기해. 그 능력이 내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사람은 착각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특히 나 같은 40대가 되면 이 직의 변화가 많아. 대리에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럼 자신의 직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업이 바뀌었다는 착각을 해. 근데 자리가 바뀐 거하고 자신의 능력이 늘어난 거는 전혀 무관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차장에서 부장이 되었다고 나의 능력이 늘어났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직장에서 보면 부장인데 대리보다 못한 능력 가진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직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업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이 직에 맞는 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중에 이 회사를 나오더라도 직을 버리더라도 나의 업으로서 그 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회사에서 부장에서 아니면 임원에서 잘렸다가 나왔는데 같은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인 이유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에 맞는 업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업인이 돼야지 직장인으로 성공한다? 절대 안 돼.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삶의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안 쌓고 바뀐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에요. 이 세 가지를 10년 이상 안 하고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바뀐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자신의 언어가 많아져야 돼. 우리가 독서를 왜 하냐면 독서를 통해서 나만의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 독서의 목적은 자기개발, 물론 맞는 말인데 나만의 메타워드, 나만의 편집된 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가의 어떤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해가지고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독서의 목적이에요. 그 언어가 많아진다는 거는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야.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늘 독서를 하잖아요. 그들은 이 독서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직장인 분들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자신이 어떤 직장에서 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의 독서를 10년 정도 해보세요. 단순히 글을 읽는 거 말고 30분 책을 읽고 30분 글을 써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 10년간 자신의 글이 쌓이지 않아요. 그럼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남들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쌓이게 되면 자신의 시선이 높아지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운동을 왜 하는지 알아야 돼.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돼. 예를 들어서 나 어릴 때 재수할 때 문제 풀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짜내서 한 번 더 푸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또 다른 눈이 생겨서 문제가 풀려. 마찬가지잖아요. 뭐 집 회사에서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밖에 나왔다가 온다든지 밥 먹고 오면 문제가 풀려 있잖아요. 그게 활동의 힘이거든요. 몸을 움직이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러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탁 높아져요. 그 높은 시선에서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프로블럼 솔빙 능력, 창의력이라는 건데 그 창의력은 운동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창의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상은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무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끔. 인식의 대상을 없애는 것. 쉽게 말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거, 뭐 냄새, 소리, 뭐 엉덩이의 느낌, 뭐 이런 걸 다 없앤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에 나를 놔두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딱 느껴질 때가 있어. 인식의 대상을 없애는 순간 인식의 주체가 드러나거든요. 그 인식의 주체를 만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음을 아는 게 명상이에요. 그 세상을 믿게 되면 사는 게 굉장히 편해져. 그래서 늘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거를 10년간 하게 되면 이미 삶이 바뀌어져 있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위대한 것으로 채워야 돼. 긍정적이고 감사함과 풍요로 채우게 되면 그게 마음 공부라는 건데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2번째는 삶의 기본기 쌓는 거. 독서, 운동, 명상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안 하고 성공할 수는 절대 없어. 마지막으로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열심히 살면 오래 못해. 근데 즐겁게 하면 밤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신의 삶이 바뀌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요즘 무슨 연애해? 너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 삶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좋은 기분이 있거든요. 좋은 기분이 좋은 인생을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바뀌다 보면 나의 표정이 밝아져. 그래서 너 좀 뭔가 바뀐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돼요. 한번 그건 경험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즐기면서 살아라.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열심히라는 효율이 좋지가 않아. 우리는 열심히 살면 나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질까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 나의 노력이 결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것은 애쓴다는 거고 애쓴다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거야. 근데 세상은 일체유심절 해가지고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 원치 않은 세상이 짠 하고 펼쳐져.
그래서 노력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으면 1시간 못 읽어. 근데 게임은 즐겁잖아. 그럼 밤새도록 하는 거야. 즐거우면 이미 열심히 한 거야. 즐겁게 살면 돼. 즐겁게 하면 나도 모르게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열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없어져. 왜? 오늘 위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왜? 항상 열심히는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추억이 없어. 근데 오늘 하루를 열심히 대신 충실히 살면 지금의 하루가 계속 길어져. 그러면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추억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 걸 보면 열심히 안 뜯어. 우리는 열심히 조급하게 살지만 소는 풀을 뜯을 때 충실히 뜯어. 어떻게? 느긋하고 여유 있게 뜯어. 그렇게 살면 오늘을 살 수가 있어. 현존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러면 그럼 뭐 게으르게 막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거든. 열심히 아니면 게으르게. 왜냐 우리는 어릴 때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에 너무 중독돼서 그래. 개미는 열심히, 배짱이는 게으르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식이 즐겁고 충실하게 사는 거야. 게으르게 사는데 막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막 살면 멍하게 사는 거거든. 그렇게 살지 말고 몰입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누구처럼? 개처럼 즐겁게 살면 돼. 개는 인간보다 즐거워. 개가 밥 먹는 거 보면 와 이거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먹잖아. 미친 듯이 맛있게. 잠잘 때 인간보다 더 푹 자. 그리고 오줌 쌀 때 그냥 길 가다가 발 들고 싸잖아요. 얼마나 즐겁게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소처럼 충실하게, 개처럼 즐겁게. 제가 요즘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개질소충이에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열심히 조급하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막 살지 말고, 즐겁게 살다 보면 이미 열심히 사는 삶보다 더 많은 걸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미끄럼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는 직선 거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직선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미끄럼 타듯이 즐기듯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건데 그게 부의 최단 곡선이에요. 이 직선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보다 미끄럼 타듯이 즐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도달해 있어. 그렇게 살면 돼요. 왜냐?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어. 그래서 뭐든 즐겁게 하세요. 우리 대중들은 너무 권위자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자신도 한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스스로 질문한 힘, 질문이 당다시라 해서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인데 그 시선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어릴 때 학창시절의 친구는 동질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역적 동질성이 있어.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너네 친구 되어버렸잖아. 그러다가 대학을 가면 성적의 동질성이 있어. 수능 성적 잘 받은 애들 서울대 가고 아닌 애들은 지방대 가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가 직장을 가면 직군의 어떤 동질성이 있어.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뭐 전기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국에 있거나 하는 그런 직군에 따라서 친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가 한 40대 넘어가면 경제적 동질성이 친구의 가장 큰 기준이 돼. 되게 잔인한 건데 비슷한 경제 상황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건강의 기준이 친구의 기준이 되는데 옛날에는 친구라 그러면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써서 친한 옛것이 친구였는데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는 뭐냐면 옛구자가 아니라 입구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슷한 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성공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인데,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공유하고 말을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이 생각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만이 나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또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기가 전선 따라 흐르잖아요. 우리의 운은 사람 따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인생의 좋은 운을 얻는 것 같아요. 책에 봤을 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친구들을 좀 두고 이렇게 떠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외로움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외롭다는 것은 있잖아요. 사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미워지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이 있는 하영이를 참 사랑하거든. 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 부산을 떠날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연락처를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지우고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나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줘가지고 나 서울 가는 걸 되게 반대했거든. 근데 그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서울 와서 내가 성공해 있으면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 사람은 되게 잔인한 이야기인데 자기보다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그 허들을 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친구가 허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장한다는 거거든. 친구는 같은 끼리끼리 동질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 되게 잔인한 이야기인데 진짜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잘 되어 있고 나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우린 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친구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최고의 허들이 될 수가 있어. 그때는 그 허들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된 상태에서 친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친구들 연락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 부산을 떠날 때 그때 연락을 끊었던 친구 지금은 다시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야. 돈이 나를 사랑하면 돈은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 이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식상한 말이기도 한데 가난은 성공의 예언자예요. 더 나아가서 가난은 부의 예언자인데, 우리가 예언이라는 거는 로또 예언하기 쉬운데 어떻게 하냐면 로또를 예언하려면 일주일 먼저 태어나면 돼. 그러면 쉽잖아. 그런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먼저 오면 돼. 나의 인생에서도 가난이 예언자처럼 먼저 와서 미래의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그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난이 부의 예언자임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지금의 상황을 그냥 즐기듯이 즐겁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가 넉넉한 생활이 부라는 거예요. 부자는 뭐냐?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넉넉함이라는 것은 정신적 가치지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돈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 넉넉함을 한자로 풍요라 그래.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계속 누차 말하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자야.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의 풍요가 부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는 순환하는 거거든요. 부는 나를 중심으로 순환하면서 확장되는 게 부라는 거예요. 마치 회오리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우리 회오리, 태풍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풍에 눈이 있잖아요. 그 눈에 해당되는 게 우리 내면의 풍요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풍요가 있으면 이 회오리는 점점 더 커지고 확장하고 순환하는 거야. 그 순환의 매개체가 뭐다? 바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돈 버는 게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에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은 태풍이 눈에 대지 못해.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불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잔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그럼 돈이라는 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 돈을 순환시켜야 돼요. 순환시켜야지만이 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왜? 내 내면에 풍요가 없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아깝고 두려운 거는 그런 거예요.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를 순환시키지 못해요. 돈은 내한테 들어올 때는 세상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쓸 때는 내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야. 내가 그 선물을 줬을 때 돈은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쓸모있게 그 쓰임을 다한 다음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 상태에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그 돈을 선물해주면 돈은 자신의 쓰임을 다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돈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도 나를 사랑하게 돼. 저도 어릴 때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부자들의 그런 기부하는 모습, 헌금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크게 부럽고 동기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해야지 돈을 부정하고 부자를 시기 질투하면서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지 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지금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괴롭고 힘든 삶을 좀 쉽고 즐겁게 살 수 있을런지에 대한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의료인문학자로 좀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인문학자 이한 원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집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 집의 아시나요? 가치? 최근에 어떤 거래 사례를 보면 한 평당 한 1억 3천 내외로 팔리는 걸 보면 집 평수에 맞는 호가가 보통 40억 한 초반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그 정도의 집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아직 집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 리스죠. 사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의 자산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뭐 자산의 가치라는 게 돈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한 1, 2년 전에 100억 이상의 가치, 돈의 가치를 제가 넘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숫자는 돈의 가치라는 거고 돈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돈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돈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돈이에요. 잘 날아가지 않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지식과 지혜, 저의 깨달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휘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뭐 로또를 맞아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졸부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돈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돈이지만은 저는 저의 알을, 저의 깨달음을, 저의 지혜를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돈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같은 뭐 1억, 같은 10억, 같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잘 휘발되지 않는 돈으로서 그 돈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이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돈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는 돈의 무게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의 돈의 무게는 더 큰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도 과거에는 가난한 상황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릴 때를 생각하면 회색과 영하 18도? 그게 어떤 가난의 색깔과 가난의 온도인데 항상 저희 집은 벽지가 좀 뜯겨져 있어가지고 뜯겨진 벽지에서 시멘트가 좀 이렇게 흩어져 나왔어요. 그 시멘트 색깔이 약간 회색이었고 화장실에 고장난 온도계가 있었는데 항상 영하 18도였어.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가난을 생각하면 회색이라는 색깔과 영하 18도의 그 온도계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가난이 일상이다 보면 그 가난을 가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일상이다 보면 사실 내가 뭐 그렇게 가난한지 불행한지 잘 몰라. 부모님이라든지 좀 원망스러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좁아가지고 그 잘 수 있는 공간이 엄마랑 나랑 이렇게 끌어안고 잤거든요. 잘 수 있는 공간이. 왜냐면 기지개를 켜기에는 위에도 뭐 장롱이 있었고 아래쪽에 뭐 서랍장이 있었나? 이래가지고 기지개를 킬 수가 없어. 그래서 조그만 공간에서 엄마랑 껴안고 잤는데 내가 점점 키가 크고 하니까 어느 순간 기지개를 키는데 나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그 서랍장과 농장에 끼이는 거야. 너무 자주 끼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그래서 엄마랑 싸웠던 적이 있어. 그래서 와 엄마 내가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살겠다. 집이 이렇게 좁은데 내가 어떻게 사람이 사노?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 막 울음을 참으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나오고 그랬어. 아들아 그거는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그런 말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나는 너무 큰 사람이다라는 그 엄마 한마디가 내 아이의 마음에 딱 각인이 됐어. 나 되게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집이 좁고 가난하지만은 내가 큰 사람이라면 앞으로 큰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세군 냄비에 이렇게 돈을 내면서 그 구세군 냄비에 이제 봉사하시는 아저씨한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각인된 그 한마디가 그 어린 시절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조그만 집에서 엄마가 했던 한마디였지만은 당시에 좀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 행복했던 순간? 네. 라면 있잖아, 라면. 라면. 라면을 혼자 끓여 먹는데 라면을 이제 항상 우리는 반을 딱 잘라서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엄마가 먹었어. 근데 그 라면을 하나를 다 먹을 때가 있어. 그 소소한 행복? 그게 행복했어요. 그 소소한 행복. 그 참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 안에서 뭔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을 다니면서 가난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성당이 굉장히 좀 부자들이 오는 성당이었는데 그 신자들이 항상 자기 자동차를 타고 성당에 오셨고 항상 좋은 냄새와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그 근처에 좋은 식당을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내가 가난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 다영아, 저런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성당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구세군 냄비에 저렇게 기부도 많이 하지 않니? 우리도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그때 일주일 용돈이 700원이었는데 700원 중에 500원을 항상 성당에 헌금을 했어. 그 헌금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부자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 기부와 헌금이 부자의 권리와 의무라면 나도 이미 그것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 그러면서 700원이라는 돈에서 500원이 빠지면 20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어떤 그 나의 경제적 상태는 줄어들었지만은 오히려 내 마음의 풍요는 더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풍요라는 거는 어떤 기부라든지 행위를 베푸는 걸 통해서 커지는 건데 어릴 때 나는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름 커져 나갔던 그런 경험을 쌓은 거죠. 원장님 어머니께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교육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막 얽매여 있는 어머님의 교육과 이런 사교육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뭐 교육을 나한테 강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공부해라 소리도 안 했고 중학교 때도 나한테 뭐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공부해라, 뭐 좋은 성적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 생각의 바탕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우리 자식이 성적으로 열등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라는 생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식한테 공부해라라는 말은 뭐냐면 자식한테 은근히 그 무의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대물림이라는 건데 내 자식은 성적이 좋지 않다. 내 자식은 열등하다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세상은 그 삶을 선물로 주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공부를 못하게 돼. 내가 정말 자식이 있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항상 그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우리 엄마는 교육관과 다르게 늘 나한테 사랑한다 그랬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 요즘 그 부모님들 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잖아요. 항상 자식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늘 미안하다 그래. 나 그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 왜냐? 자식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식한테 나도 모르게 너는 미안한 존재라는 무의식을 심어주는 거거든. 그 말은 뭐냐면 자식이 미안한 일을 해도 되는 명분과 당위성을 부모가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뭐 부모한테 미안한 어떤 사고를 치거나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자식을 미안한 존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지만이 자식이 그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열등하고 뭔가 결핍되고 두려운 존재로 자식을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를 잡고 선택을 잘 하는 방법이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시도를 하지 않느냐?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강박이 있어. 왜냐? 우리는 권위자의 말을 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birth와 death 사이에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choice란 말을 했어. 프랑스의 사르트르인가? 그분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분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데 사실 세상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은 하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
PD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사실 어릴 때부터 내가 PD가 돼야지 작가가 돼야지 했던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물어보면 갑자기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나 PD가 되려고 공부하고 작가가 되려고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연치 않게 의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연치 않게 책을 썼고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만든 우연, 그 우연에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떤 인과의 어떤 씨앗을 뿌린 것 뿐이야. 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그냥 세상에 뿌렸는데 세상에 연이라는 밭을 잘 받쳐주니까 인연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지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집착을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버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그 C는 초이스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코인시던스야. 우연이야. 우연.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게 아니야. 막 사는 게 아니고 우연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의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그 운에 맞는 밭을 잘 만들어가지고 인연관계를 만들어서 나에게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것을 그냥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이 있잖아요. 그 집착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괴로운 이유 5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면 항상 좋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더라도 그 이룬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더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5가지가 인간을 괴롭게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씨를 뿌리듯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 돼요. 저는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실패가 당연해질 때 성공도 당연한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도가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 움직임을 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변화가 많이 쌓이다 보면 운의 힘이 생겨. 운의 기세가 생기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운세라 그래. 운세. 그 운세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이 운세가 생명력을 가질 때 그게 생명 명령을 써서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운을 일으키는 작은 움직임,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 그 운이 운세를 만들고 운세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의 신간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를 네네. 보면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20대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선택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시나요? 제 책 제목에도 20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사실 20살 전까지는 저의 삶이 엄마에 대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나의 학창시절을 고스란히 드리는 게 저의 어떤 나를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자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전 어릴 때 사실 서울대 물리학과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제가 물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당시에 이렇게 서울대 갈 학비도 없고 뭐 기숙사비라든지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원이 잘 되는 그런 포스텍 기획과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뭐였냐면 이제 20살이니까 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그 연극반에 들어가서 제가 연극을 하면서 그때 맡았던 역할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나 스스로 선택을 해서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했는데 한 3개월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의사의 생각을 하고 의사의 말을 하고 의사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됐어. 근데 갑자기 아니 나 그러면 의사로 한번 살아볼까? 내가 의사로 살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지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 그 상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을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상상이 일상이 되고 상상이 일상이 되면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간 순간이 있어. 굉장히 오묘한 경험인데 미래를 기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미래를 알게 돼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게 있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왜?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안다는 것은 뭔가를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알의 전제는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억하는 순간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 알미 20살 때 생긴 거예요.